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3년도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민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학생들의 글쓰기 기초 능력을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교강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될 본 행사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이보경 원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된 교육 운영 사례 2가지를 소개해드린 다음 폐회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자리해 주신 지연배 교수님, 안정희 교수님, 그리고 김은송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발표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질문은 교기원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차후 교기원 홈페이지나 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이신 이보경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연세대학교 이보경 교수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더위 때문에 아주 고생했는데 어제 오늘은 또 바람에 폭우에 별로 편치 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이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저희 글쓰기 교육 시스템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쓰기 능력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능력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대학에서도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한동안 전국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한 대학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글쓰기 교육을 축소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특히 전문대들은 글쓰기 교육 여건이 더욱더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글쓰기 전공자인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대한 개인적인 고민과 어려움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기원에서는 글쓰기 교육을 좀 돕기 위해서 2021년부터 동국대학교 지연배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교수자들을 적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은 사실은 피드백 시스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모여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걸 돕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아마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 글쓰기 교육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3년 동안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사용자들의 확산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지연배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시간에 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이신 안정희 교수님과 김은송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주관하는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과 관련된 첫 번째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기에 앞서 교수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동국대학교 지연배 교수님 모시고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사업 소개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현배입니다. 오늘 그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용하던 시스템도 소개하고 또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고민들을 좀 함께 수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0여 년 전부터 2012년에 우리 그 시스템 첫 번째 버전이 구축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 대학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글쓰기 교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이 되면서 글쓰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첨삭 지도가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이제 일반화되었는데 그 첨삭 지도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가 크게 되지 않았고 어떤 사례들이 더 좋은 사례가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부족했고 또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개발이 됐던 것이 온라인상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교수자의 신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서 과학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빨간펜 방식의 그 피드백을 온라인 상에서 구축하는 그런 기술적인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 피드백 경험들, 첨삭 지도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의 관행,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관행에 대한 반성이 2015년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학생 저자의 권위와 같은 교수가 당연히 학생을 지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2020년 이후에는 그동안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과의 목표라면 당연히 학생의 쓰기 능력을 기르는 쪽이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반성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스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인 기능들이 추가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교수 경험들, 우리 교수님들의 수기와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2020년대 이후에 그것은 교과 비교과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학생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에 대한 시스템이 녹여내는 것 그리고 이제 교과 수업에서 본다면 학생은 피드백을 신청하고 교수자가 피드백의 권한을 갖는 일방향이었는데요. 완성된 원고를 요청을 하면 교수가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일방향에서 이제 다방향으로 주체가 좀 다양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대체로 이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한 20개 대학 정도가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뭐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씩 각 학교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 2017년 무렵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영 방식들이 좀 바뀌어졌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국의 대학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이 시스템의 어떤 사용이 확대되면서 아마 누적되는 데이터의 양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의사소통 교육, 글쓰기 교육의 어떤 기본 데이터들이 양이 축적이 되니까 단시간 안에 정돈된 좋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특히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과의 목표가 될 텐데요. 충분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하기에는 또 다른 한계가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 쪽으로 또 그걸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교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이 치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과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피드백의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좀 추구하면서 접점 내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랄까 지혜 같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반 대학에서는 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은 주로 교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서의 완성도 부분은 비교과 영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대학에서도 그런 상황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주로 이제 교과에서 15주 혹은 3주, 6주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라든지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것이 한국어 교육,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비교과에서 당연히 이제 자기소개서 지역 부서 같은 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자들을 지원하는 것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자가 15주, 6주, 3주, 5주 이렇게 주차별로 강의 내용들을 입력하는 실러스를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주차별로 설계할 수 있고 학생들이 매 시간 연습할 수 있는 양식지, 활동지 양식을 탑재할 수 있고 해당 교수자들은 수강 신청된 학생들의 진도나 성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작성할 때는 작성의 기준이 되고 교수가 평가할 때는 어떤 평가의 기준인 루브릭을 이제 설정하는 기능,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의 내용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보면 학습 관리는 주차별 설계는 메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UI는 지금 조금 더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지난 학기에 했던 것들의 샘플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별로 이렇게 설계하는데 제일 앞에 교환 주로 이제 PDF 파일로 올리게 되고요. 활동지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은 그 주에 연습할 어떤 글감이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링크는 각종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참고 자료, 퀴즈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서 학습의 보조 도구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지 양식은 이렇게 각 대학별로 본인이 만든 것도 쓸 수 있고 동료 교수님들이 만든 것들 중에서
동료 교수님이 이제 공개로 설정된 것은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만든 것도 그 만든 분이 다른 분들과 공유하겠다고 설정된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되고, 일부를 수정해서 써도 되고, 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강생 관리는 수강 신청에서부터 학생들의 학습 내용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기본 기능들입니다. 그 루브릭은 각 장르마다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샘플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용과 표현과 구성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면 좋겠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미리 이제 공지하고, 이것은 이제 강의록 같은 데서 당연히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될 테고, 실러버스에도 교과 목표로서 그 차시의 목표로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글쓰기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게 반영이 이제 성취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교수들이 하는 역할이 평가자라기보다는 어떤 코칭 내지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최근의 교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몇 점이야 라고 학생들이 나는 이번 몇 점이구나 라기보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개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루브릭들이 좀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드백인데, 오른쪽 편에 보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코멘트하는 것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코멘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수님들이 가장 적절하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래쪽에 보면 루브릭 관련해서 미리 이제 공유되었던 루브릭을 54321의 척도, 리코드 척도로 해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고, 또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의 평균 대비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우리 초창기에는 이쪽에 가장 좀 중점을 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오프라인 상에서 빨간펜 하나로 이렇게 표시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능과 더 예쁘게 멋지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치중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펜의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하고, 메모 넣는 기능이라든지 다양하게 개발을 했는데, 한 10여 년 하면서부터는 이 기능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점점점 좀 이렇게 간소화하고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샘플 원고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 입장의 상황에서 어떤 원고를 쓰게 했을 때,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학생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일반적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는 일기든 감상문이든 이런 쓰는 경험들이 비교적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마도 중고등학교 수학 기간에는 뭔가를 본인 스스로 한 문단 단위든 그 이상 단위든 쓰기 경험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A4지 한 장을 쓴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지에서 뭔가를 쓰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영으로 보자면 아직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친구에게 저기 25m 밖으로 25m 수영해서 와, 이렇게 수영 강습을 하는 것과 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영을 직접 배우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물에서 놀면서 물과 이렇게 접촉한 경험들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시글을 이렇게 줘서, 말하자면 가이드를 줘서, 뭔가 이렇게 보조 도구들을 줘서 일단 25m의 성공 경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로 이 샘플 원고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의외로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에 대한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샘플 원고를 보통 3개 정도 이렇게 이번 주에 쓰는 주제와 관련된 샘플 원고들을, 그것은 사용하는 단어나 주제는 물론이고 내용은 물론이고 단어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
이렇게 2개 내지 3개 정도를 이렇게 제시해서 그것들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혹은 2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그것을 참고해서 자기 원고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개, 3개 정도를 교수들이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샘플 원고 또 다른 교수님들과 공유할 수 있고요. 그 학교 단위로도 공유할 수 있고 또 뭐 지역 단위나 원한다면 전체 교수님들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하는 빨간펜 방식의 첨삭 기능들은 뭐 몇 가지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2012년 무렵에 초창기에는 열정 넘치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이 기능들을 아주 열심히 썼고요. 뭐 조금 과장하면 막 A4지 한 장에 뭐 벌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정적인 교수님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한 번에 3개 정도를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효율이 높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0개, 20개를 지적을 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에 이렇게 크게 도움되지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치명적인 것, 또 큰 문제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2-3개 안에서 관리하는 노력, 지혜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할 걸로 저희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기 지금 교수님들 계신다면 이 교과목을 강의할 교수님이 계신다면 빨간펜 방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한 개 한 개 쓸 때마다 한 번 접속할 때 로그인 할 때마다 그 로그인 정보와 또 학생들이 한 문단을 썼다면 한 문단 쓰기, 또 그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했다면 그 루브릭에 따라서 성취도가 몇 단계에 도달했는가, 또 뭐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요즘 뭐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주 손쉽게 이런 정량 데이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교실 단위로 본다면, 한 클래스 단위로 본다면 뭐 30명, 20명 학생들의 개별 데이터들을 교수자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의 A 학생, B 학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학년 단위라든지 뭐 남녀성을 나누었을 때 여학생의 특징, 남학생의 특징, 또 전공이 있다면 전공별 특징 이런 것들을 학교 교수님들과 학교 관련자분들이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더 크게 본다면 물론 이제 개별 지도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평균값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혹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체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에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에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매력 내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시험 문제를 하나 낼 때도 교수가 이것은 난이도 하야, 난이도 상이야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답률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뭐가 중요해라고 결정을 할 때도 교수들의 신념과 교수들의 지식과 경험이 중심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작성하고 할 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교수법에 어떤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통계 자료들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학 관리자가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누군가가 들여다보느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시스템에서 다 막아뒀고요. 이제 교수가 무엇이라 코멘트하는지 누구에게 몇 점을 줬는지 이런 자료는 그 교수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학교에서는 평균값들을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세팅도 학교에서 학교 관리자가 기관 관리자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교수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와 뭐 설명서를 쓸 때의 평균값, 그리고 내용 영역과 어떤 표현 영역, 구성 영역 이런 것들에서의 차이점, 뭐 학생들의 어떤 그룹별 전공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차이점 같은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니까 권역별로 어떤 평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뭐 장점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도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께 오늘 관계자분들께 사실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슬라이드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 같은 것들은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다음 달에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 기능들은 필요하면 또 뭐 시간과 비용만 지불된다면 또 얼마든지 보완을 하거나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시스템을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커뮤니티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학의 연합체의 성격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런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을 갖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특히 지역별로 어떤 고민을 좀 공유하고 인프라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교재 및 교재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교수법 개선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도법 혹은 특정한 장르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지역별로 공유하고 또 작게는 대학 내에서 교수님들 간에 공유를 하고 그 지역별로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그 모범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확산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전문대 맞춤형 교과과정, 전문대 맞춤형 교재 그리고 전문대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 있게 강의할 수 있는 교환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목표로 한 그 교과목의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평가 도구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플립 러닝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3분, 5분짜리의 어떤 영상,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생산하고 만들고 그것을 또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표준화에도 기여하고 교육의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글쓰기 교육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 교수자 공동체가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한 학기 어떤 노력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게 한 학기 1년 2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CQI죠.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일반 대학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여 년의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고요.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전문 대학은
그 이 영역의 전문 교수 인력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충분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 교과목이든 또 강의 시수든 이런 부분에서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효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나의 걱정거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걱정거리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커뮤니티, 교수자 공동체가 되기를 좀 제안드리고 기대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가 됐습니다만 우리 안정희 교수님과 김원성 교수님께서 실제로 전문대학에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사소통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능들을, 시스템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면 보다 더 적은 노력,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오늘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 직접 이제 강의하실 교수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또 이 사업에, 교교원에서 주최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학의 관계자분들을 대해서는 다음 달에 워크숍에서 기존에 했던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대학 대상으로 진행하는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지연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구과학대학교 안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대구과학대학교 글쓰기 교육 운영 사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과학대학교 기초교양교육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정희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에 제가 그 요청을 받은 내용은 저희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과 관련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한 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어떤 운영 사례를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쓰기 교육이라는 이 교과목이 저희가 독립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운영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전문대학의 상황이 물론 여기 설명회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교양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시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쓰기 교육을 단독으로 이렇게 교과목을 설정한 경우는 없고 대체로는 이제 뭐 의사소통이나 혹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관련된 이런 교과목의 한 파트로 글쓰기 교육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말씀들은 대체로는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을 운영했던 저희 대학의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반가운 마음으로 이 그 설명회 준비를 저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기능 안에 우리 아이들이 좀 제한된 그런 여건에서도 좀 더 이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실습과 또 어떤 그 훈련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컸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대학에서 있었던 사례를 그냥 뭐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의 니즈를 좀 더 솔직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좀 만들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제가 나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로 조금 더 이 기능에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고민을 같이 공유하셔서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항목들이 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뭐 직무 현장에서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 공유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한 저의 사례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대학 안에서 이제 교양 교과목이 어떻게 개설되고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전반적인 체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대학 안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라는 그런 단독의 교과목은 없지만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이름도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바꾸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으로도 저희가 3년을 운영을 했었고 또 의사소통으로 또 한 번 개편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올해부터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런 변신을 하면서도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한계에 의해서는 결국은 정규과정의 그런 운영상의 여건이 어렵다면 비교과 운영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비교과 운영을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사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글쓰기 교육 시스템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현재 글쓰기 교육의 현실을 조금 제 나름대로 경험 안에서 조금 두서없지만 제가 나열을 해보았고요. 그 8가지의 그런 나열된 내용 중에서 어쩌면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이 조금 구원의 그런 손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직무 현장에서 글쓰기 중요성입니다. 자, 이렇게 뿌옇게 제가 3장의 이거는 이제 가정통신문인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글을 제가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글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지금 예비교사 아니고 초임교사들이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구하게 되었냐면요.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으로 현장 실습 나가죠. 학생들이 이제 유치원 교사들이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을 몇 번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저희 학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으신 원장님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귀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뭐 교양센터도 한다면서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정말 인성도 바르고 참 착실하고 좋은 졸업생이 지금 교사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글쓰기를 조금 더 훈련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원장님의 말씀은 사실은 교육과정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유치원 교육도 이게 교사들에게 전문성이나 이런 게 위임이 많이 되고 자유도가 좀 그러니까 넓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놀이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할 때 결국은 이제 교사의 역량이 도드라지게 되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도 진행하고 또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수업을 설계해서 운영하는 그 결과까지가 잘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학부모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학부모에게 정말 신뢰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글이라는 것입니다. 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글쓰기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이 교사들이 좀 글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쓰기가 참 중요하구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공감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버드를 졸업하신 분들도 현재 일과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비율이 이제 글쓰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남은 여러분들의 그런 성과나 혹은 진급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도 역시 글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보아 저희가 직무 현장에서 이 글쓰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결국은 뭐 간호학과 학생이든 뭐 어떤 다른 직무에 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자기 직무에서 글을 안 쓰고는 이제 어려운 그런 걸 다 공감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고서, 제안서, 뭐 이런 행정적인 거 이런 절차에서 글쓰기 조금 더 훈련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아쉬운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안 배웠느냐? 그렇지 않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국어 교과목에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차근차근 6년간 잘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한번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요 내용은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입학과 관련된 그런 그 유형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술 전형의 그런 문항들을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뭐 비교 분석해라, 평가에서 설명해라, 뭐 비판적으로 뭐 유형을 분류하라라든지 뭐 너의 견해를 제시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과정을 잘 따라가면 이런 그 어떤 그 논술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런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정규 과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따로 이제 학원을 가서 논술 공부를만 해야 하는 이제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두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은 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간극이 참 심하다. 그 와중에도 또 이 전문대학은 더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전문대학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먼저 이 그 두 번째, 세 번째 교과목 개설 현황이나 또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옳은데요. 제가 의사소통 역량 이렇게 하고 KCSI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 즈음에 아마 전문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타면서 이전에 있었던 NCS의 표준화된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 대학 안에서 우리 대학 아이들의 역량을 결국은 역량을 증진시키는 거지 어떤 전국적인 그런 표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그 즈음에 역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이 어떤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그 역량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교과목 개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양 교과목의 개설 현황이나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는 현황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어려움이 좀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로 설명이 될 듯하여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아주 이센셜한 그런 그 스킬을 평가하는 KCS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희 대학도 2019년에 이제 이 진단 도구를 가져와서 전수로는 저희가 평가하기가 어려웠고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을 샘플링을 해서 이 역량 도구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6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 역량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에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토론과 조정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로 시간 배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되게 참혹스러웠습니다. 전체적인 6개의 영역에서 제가 요게 지금 KCS라서 K라고 썼는데 저희 대학의 T대학입니다. 저희 대학 사례를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종합적 사고력하고 의사소통의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이 KCS의 결과는 전체적인 원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점수가 나온 것을 전국 단위의 대학 이거를 이제 4년제 전문대학을 다 통틀어서 전국 단위, 수도권 단위, 비수도권 그리고 이제 개별 대학 단위로 점수를 표준화해서 비교 기준 점수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저희 대학의 수치인데요. 사고력과 의사소통이 현격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사고력과 의사소통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관이 높지 않습니까? 사고가 잘 되어야 이제 이거를 표현하고 글을 쓰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낮다는 것은 이제 교과목이나 이거에 관련된 이런 교과목에서 조금 더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사고력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교과목으로 저희가 논의를 발전을 시켰고요.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점수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듣기, 그다음에 토론 조정 능력, 읽기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관심을 두는 이 말하기 쓰기 이 부분에서는 점수가 더 아주 현격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굳이 학생들을 좀 변호하자면 이 말하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응답하는 그런 환경이 뭐 예컨대 뭐 그 소리를 넣어야 된다든지 녹음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응답을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말하기는 그래, 그럼 요건 좀 용서하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쓰기 능력에 이렇게 현격히 떨어지는 이 점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교과목이 결국은 어디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전문대학은 전적으로 사실은 교양밖에 없습니다. 예, 전공에서는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뭐 소통과 관련된 이런 교양의 측면이 이제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대학의 사례인데요. 저희는 교양 교과목에 배정된 학점이 그러니까 졸업을 하는 최소 기준이 지금 8학점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학과에서 개설하는 이제 학과별 교양이라는 것이 또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도 10학점 내외이면은 졸업이 가능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그나마 이제 교기원에서 이제 그 교양 교육의 어떤 그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기초교양센터에서 인성 소양 그리고 이제 문해 기초 문해와 관련된 그런 교양 그리고 이제 자유학예와 관련된 이런 프레임도 좀 나누고 예, 아주 제한적이지만 한 과목을 하더라도 이 목표를 좀 달성시킬 수 있도록 좀 알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설계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수는 부족한 그런 현황이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닌 거 아마 여기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실제로도 2022년 전문대학 학사 편람회 보더라도 그냥 대체로 교양 교과는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전문 교과에 나머지 실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기원에서도 진행됐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2년제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가 가장 많은 그런 대학들이 교양 교과목에 할애하고 있는 학점 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뭐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그냥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대학은 전공 교과목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직무 훈련을 더 강화하는 방침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고요. 또 이제 특성화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너무 잘 아시겠지만 NCS 교육과정이 유행처럼 도입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교양에 대해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은 사실은 국가 직무 능력 예컨대 이제 우리 뭐 그 직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의 10가지의 직무 능력 표준화된 이런 것들을 교양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전문대학 안에서의 교양은 직업기초와도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변형을 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8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졸업 이수 학점, 뭐 시수 이런 것들이 축소하면서 이제 대학의 여건을 조금 더 긴축으로 이제 이렇게 그 변화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전문대학은 그럴 때 어디에서 학점을 줄이겠느냐 자연스럽게 이제 교양교육과정에서 학점을 줄이게 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금 현황이 이런 현재 최근에 그런 그 변화에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교기원의 논문에서도
요 부분은 이제 그 다른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해보았는데요.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을 비교를 했을 때 아주 현격히 교양 학점 비교가 되죠. 한 30% 정도를 배정하고 있는 4년제에 비해서 전문 대학은 상당히 이제 열악한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교과목 개설 현황을 보더라도 이제 보통은 평균 한 2학기나 많게는 4학기까지도 이제 일반 대학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전문 대학은 입학한 첫 학기에 하거나 아니면 1학년 때 한 학기 정도를 글쓰기에 이제 소요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 대학의 사례라면 글쓰기 단독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소통 교과목 안에 한 파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도 전문 대학이라고 해서 직무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철학적 사고나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쓰기도 좀 촉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연구에서도 역시 이 그 전문 대학에서 교양 필수로 만약에 교과목을 설정한다면 그 안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글쓰기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는 다들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결과물로 학생들에게 경험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논의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린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사소통 교과목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제가 NCS에 관련된 그 시기도 말씀드렸고, 또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던 시기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기마다 저희가 이 과목을 계속 개편을 했기 때문에 목차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저희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때는 2학점으로 이 교과목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NCS에서 얘기하는 대인관계 역량 하나와 또 의사소통 역량 하나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진도 중심으로 나가니까 교수자들이 사실은 이거를 그냥 진도로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표준화되어 있는 NCS가 제공했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니까 재미도 없고요. 맥락도 없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일부를 또 영상, NCS가 제공했던 그런 그 영상 자료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은 이 교과목이 그냥 학점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대부분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웠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런 어마어마한 역량을 함께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반성과 함께 이 내용을 좀 더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겠다. 적어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KCSI의 결과를 보더라도 쓰기의 그런 낮은 영역, 낮은 점수 이런 부분 조금 저희가 뭐 한강에 돌을 붓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쓰게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과목을 체험 중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교과목으로 한번 개편해보자라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으로 교과목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서 그때 당시에 핵심 역량도 저희가 한번 뽑아보고 또 이제 역량에 맞추어서 단원을 설계하는 이런 그 교과목 개발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깥에 외주를 주어서 저희의 요청들을 다 드려서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강의 내용에 5분 글쓰기, 말하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와 같이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조금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꼼꼼히 주차별로 저희가 설계를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해보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그런 교재도 개발을 했는데 그냥 교재가 이론서처럼 나온 것이 아니고 직접 거기에 막 써보고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아이들만의 그런 워크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교수학습 지도서를 만들어서 요거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요러요러한 단계를 좀 숙지하시고 뭐 생략은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틀을 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시기가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하고 아이들과 직접 글 쓰고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그렇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 하나에 이렇게 담는 게 맞냐, 아이들이 또 그래도 뭐 갈등 관리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이전에 했던 그런 맥락에서도 이 교과목을 또 한번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22년도에 다시 한번 이 교과목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으로 개편을 해서 올해부터 다시 요 새로운 교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쓰기 말하기 중점을 두겠다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쓰기라면 다른 거 말고 그냥 실용 글쓰기, 예, 우리 전문대학 학생들의 가장 요구가 큰 자기소개서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실용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교과목을 표준화한다라는 내용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워크북, 교수학습 지도서 더 세련되게 저희가 발전시키고 온라인 컨텐츠까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표준화된 컨텐츠 내용을 보시면서 교수자들이 조금 그거를 뭐 클립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먼저 숙지하신 채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저희가 진행한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건 뒤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 과목은 대체로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실습을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주차별로 내용을 구성을 하였고요. 자기소개서 보고서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역시 워크북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서도 저희가 이제 15주차에 해당하는 거를 꼼꼼하게 책으로 다시 이제 교수용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러닝 컨텐츠를 이제 저희가 13주차를 다 만들었고, 요거는 예시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1학점, 2학점 수준으로 진행되는 이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얼마나 학생들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기초학업 능력이나 글쓰기 수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피드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참여하고 연습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직접 써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비교과 연계로라도 이런 걸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는 그런 그 논의로 이어져서요. 저희는 실제 이 부분을 수기 공모라는 형태로 이제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기 공모를 각각의 담당 교수님들한테 하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있는 그런 기초교양센터에서 교양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 거기서 배우고 느낀 거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글로 써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회 형식으로, 예, 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뭐 한 20-30편 정도가 모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편까지도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200편 정도의 이제 작품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글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좀 아쉽네, 이거는 괜찮네라는 그런 분류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이거를 제가 이제 심사는 저희 교수님들이 하시고 저도 역시 거기에 평가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어떤 코멘트를 주어서 얘네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글을 쓰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좀 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것도 제가 아쉬운 사례를 좀 가져다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뭐 육하 원칙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주술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또는 뭐 이제 핵심 뭐 어떤 그런 이 내용이 좀 모호
모호하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를 줄 수가 있지만 이런 아쉬운 사례가 어떻게 디벨롭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또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뭐 잘 쓴 아이들은 또 잘 쓰고 있고 전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이나 어떤 단원 구성, 그러니까 그 단락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하게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글쓰기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비교과 운영 사례인데요. 올 여름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기초 글쓰기라는 특강 과정을 열었는데 여전히 이제 글쓰기에 대한 니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10주에 해당하는 이거는 줌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비교과로 프로그램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글쓰기 관심 있는 아이들 모여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요거를 이제 전문가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받아서 보니까 뭐 자기소개를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또 대학에 대해서 뭐 네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라든지 경험으로부터 친근한 범위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 나가니까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비교과의 한계가 있어서 네, 이렇게 끝까지 지금 이게 이번 주에 끝이 났는데요. 완주한 학생은 신청자가 한 20몇 명 됐다고 하는데 완주자는 한 5명 내외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게 쉽지 않구나. 비교과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제 고민이 쌓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현실을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8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세대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 세대에서 영화 세대로 넘어와서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은 요즘에 뭐 쇼츠 세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나 이런 그 강의 영상 1배속으로 듣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보기에 더 능숙한 아이들이라서 쓰기나 문자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특성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특성을 고교 유형으로도 다양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특성하고 요즘에는 아예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또 뭐 검정고시 출신 이런 아이들도 지금 다양하게 전문대학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참 고민스러웠고요. 외국인 유학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체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도 지금 현재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인 학습자들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이후에 정말 공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은 정말 시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뭐 밑에 있는 건 같은 얘기고 또 교양 실수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지금 현실 그리고 교과목이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에 저희도 글쓰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정교하게 글쓰기를 충실하게 나의 그런 어떤 수준에 맞게 교육받았다라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교수 자원의 문제도 좀 전문대학에서 조금 많이 공유가 될 것 같은데요. 공감되는 부분이실 겁니다. 폐과되거나 또 정원이 축소되거나 하는 경우에 과원 교수님들이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열을 담당했던 그런 분들이 또 이 글쓰기를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으로 했는데 글쓰기 하려면 사실 되게 주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이런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의 문제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 지도를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거 아까도 말씀 누군가가 하셨는데 맞춤법만 교정하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의 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대학도 취업을 대비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거를 작성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그 시점이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주 절실한데 외부 특강
수강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글쓰기가 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금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연구진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스팅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완성된 글쓰기, 한 바닥을 쓰는 그런 글쓰기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능력이 다양하다면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글쓰기를 클리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시도 나에게 내 수준에 맞는 뭐 상중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맞춤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클리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나 성인 학습자들 이렇게 유형이 다양해지는 이런 그 학생들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글쓰기 교육에 대한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시수가 적다, 뭐 교과목이 뭐 그 제한되어 있다. 저희가 뭐 그 현실만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강을 열어도 잘 안 와요. 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게임처럼 할 수도 있겠고요. 언제든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뭐 그런 어떤 그 피드백 시스템이라든지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글쓰기에 관련되어서 누군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제 교수 자원이나 이런 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교수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표준화된 지도안, 그다음에 교육 가이드,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육 보조 자료가 좀 충실하게 제공이 되는 것들, 아마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글쓰기 피드백이 스스로 글쓰기 연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제 동기 유발이나 또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대학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글쓰기 교육 시스템 홈페이지가 이렇게 막 뚱땅뚱땅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저희의 그런 메뉴가 전문대학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완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구과학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글쓰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안정희 교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울산과학대학교 김은송 교수님 모시고 세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울산과학대학교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운영 사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울산과학대학교 피드백 시스템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김은송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의 발표는 이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방식, 그다음에 운영 사례, 그다음 새롭게 개발된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부족한 글쓰기 교육 인력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점, 그리고 비전공 교수자의 글쓰기 교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 교육을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점이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 그다음 글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완성된 글을 작성해 본 경험 없이 입학을 하고 또 경험 없이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의 기대 역할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의 글쓰기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글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 피드백을 통한 완성형 글쓰기 경험은 학습자의 쓰기 효능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활용 방식은 이제 대학 내에서의 교육 수행 방식이 크게 정규교과, 비교과 이 정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규교과에서의 활용, 그다음 비교과에서의 활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조금 설계도 가능해서 제가 지금 PPT에는 3, 4, 6, 그다음 비교과는 3에서 5주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예비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 이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6주, 3주 기간은 여러 가지로 시도는 해보았는데 3주간 가장 간략하고 컴팩트하게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목적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설계, 수업 목표를 보시면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문장 생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다음 항목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수업 목표를 가지고 3주간의 비교과 수행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계획을 보시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준비 과정. 이 수업 계획은 이제 제가 실제로 비교과에서 적용한 어떤 수업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의 준비,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 그래서 이제 양적인 문장을 생성하는 훈련이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차시에 50문장 쓰기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수행하는 글쓰기 교육 과정을 보면 개요도 짜고 여러 가지로 글쓰기의 과정을 꼼꼼하게 밟아 나가는 그런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글쓰기 교육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의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장 쓰기로 첫 번째 차시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라고 해서 초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중에 하나의 항목을 선택해서 작성한다.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글쓰기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문단은 몇 문장으로 작성해라. 한 문단에 적합한 문장의 수는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정도까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3주차에서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완성하는 단계로 비교과의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실용적 글쓰기, 그러니까 보고서, 공문서, 계획서, 설명서 등 전문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글쓰기의 갈래를 고려한 쓰기 활동을 시스템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초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저 왼편이 지금 교수자의 화면이고요. 그다음 오른편이 학습자가 로그인했을 때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교수자 화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설한 강의명들이 쭉 뜨게 되어 있고, 그다음 피드백해야 할 학생의 글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하단에 목록화되어서 모두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습자의 화면을 보시면 왼편에 교수자의 피드백이 완료된 글이 있을 때 목록으로 뜨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은 수강하고 있는 강의 목록, 그러니까 약간의 LMS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로그인을 하고 나서 강의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학습자는 나의 강의로 진입을 해서 수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자 화면 그 하단에 보시면 개설된 강의가 지금 예를 들어 3주간의 강의가 개설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3개의 선택 항목들이 뜨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환이라든지 활동지, 그다음 링크, 이렇게 주차별로 교수자가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부분이 활동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수자의 활동지 등록 화면이 이제 학생들이 수행하게 되는 수업 내용의 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순서가 글쓰기 활동, 그러니까 글의 갈래를 선택하고, 그다음 예시 샘플을 선택하고, 평가 기준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주간의 수업이 모두 세팅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중간을 보시면 가장 먼저 글의 갈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전문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혹은 필요로 하는 글쓰기의 갈래들이 지금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지금 약간 가려져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단에 예시 샘플이 지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 샘플은 어떤 수학 문제집 같은 것을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풀이 과정을 예시로 제공하는 보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글쓰기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예시 샘플을 같이 탑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예시 샘플을 참고를 해서 내가 지금 써야 하는 글이 이렇게 쓰면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겠구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평가 루브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쓰기의 과정 혹은 글의 갈래에 따라서 이 글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교수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항목들이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브릭 설정의 화면을 잠깐 넣어 두었는데요. 지금 글쓰기 과정을 예로 보시면 글의 주제를 분명히 하였는가, 독자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그다음 원고의 분량을 미리 계획하였는가 등의 내용을 필요하신 항목들을 선택해서 평가 기준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수자가 한 주차의 수업을 구성하게 되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완성된 화면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교수자가 완료한 설계, 그러니까 1주차 수업을 설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 교수자 화면처럼 화면에 뜨게 되고, 그다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는 지금 주차별 강의 진입 버튼들이 있고요. 첫 번째 주차라고 하면 첫 번째 주차에서 학습 활동을 클릭하고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클립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수업을 할 때
플립러닝의 개념으로 간략한 5분 정도의 학습 영상을 올려놓고 이 학습 영상을 수강한 후에 글쓰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링크화된 영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상 수업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실질적인 글쓰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중에서도 오른쪽 화면이 예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시 샘플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 글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왼쪽 편에 제시된 문제에 따라 문항에 따라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1주차 지금 활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다음에는 교수자의 피드백이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피드백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에서 가장 이 주요한 핵심 기능이 피드백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교수자가 완성된 학생의 글을 피드백하려면 이제 마주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학생이 작성한 글이 보이게 되고 그 위에 파란색 버튼으로 첨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삭하기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원고지의 교정 기능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지나치게 또 문법적인 부분의 피드백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내용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평가 피드백 란이 되는데, 이 피드백을 수행을 할 때 한 학생의 글을 교수자가 피드백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커서 이제 여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이렇게 우선 자주 쓰는 피드백 문구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항목별로 이러한 항목에서는 교수자가 이 정도의 피드백을 줄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문장화시켜서 다양하게 탑재를 시켜두었고, 그걸로는 이제 피드백 자체가 충분히 수행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른쪽 지금 총평을 선택해 주세요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활용을 하시면 교수님들께서 개인별로 내가 이러한 글쓰기에서는 주로 이런 피드백이 많이 나가더라, 이런 판단이 드는 내용들을 문장으로 다 입력을 해두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추후 피드백을 수행하실 때 오늘은 성장 과정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성장 과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저장해 두시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다른 학생들의 글을 피드백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얼마만큼 분량을 많이 탑재해 두었는지, 혹은 교수님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초반에 입력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활용 어떤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른쪽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자주 쓰는 피드백 문구는 제가 자기소개서 수업을 할 때 실제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위해서 쓰고 있는 문구의 일부를 지금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의 교수자가 앞에 설명드린 피드백 방식으로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저는 모든 글쓰기 활동을 과제의 방식으로 집에서 따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는 다음 수업 전에 피드백이 필요한 주차였다면 피드백을 마무리를 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그 피드백을 확인하고 새로운 글쓰기 보완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주차에 문장 생성을 했기 때문에 2주차에서는 초고를 완성하는 과정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학생들이 수행한 장면입니다. 2주차의 초고가 완성이 되고,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피드백 문구가 밑으로 쭉 뜨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세 문장이든 네 문장이든 클릭하시는 대로 하단에 피드백이 쭉 생성이 되고, 그다음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서두 혹은 문장의 끝에 또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 기능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3주차 수업에서는 최종 이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 교수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루블릭이 나와 있고, 이 학생이 대략 어느 정도의 수행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통계화가 되면 유용하게 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3주간의 수업을 거쳐서 한 학생이 수행한 이 쓰기의 이 흐름을 보시면 1차 시에서는 문장 생성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수업에서는 초고, 완성된 초고의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되어 있는 글은 보기에도 그렇고 내용도 많이 보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지원 수행 기능을 통해서 한 학생이 이러한 과정으로 한 단락 혹은 뭐 두 개의 단락 혹은 하나의 항목,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제 기존의 피드백 방식은 앞에 발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4년제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10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도 되고 이제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글쓰기 교육을 관할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인력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 글쓰기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실제로 피드백을 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은 규범 문법의 첨삭 정도에 지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교수자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의 수가 많아서 피드백 수행에 부담이 크고, 그리고 이제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관련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의 피드백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의가 있는 교수님들께서 첨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규범 문법 첨삭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글쓰기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 학습자의 쓰기 역량이나 효능 감시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내용의 질적 측면에 집중한 피드백의 가능성, 그다음 피드백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단순한 비교이기는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00자 원고의 글에 대해서 6명의 학생이 작성한 400자 원고의 글에 대해서 자필로 제가 첨삭 피드백을 수행을 했을 때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의 성의가 들어가는 정도의 피드백 수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을 했을 때 피드백의 내용도 훨씬 더 다채롭고 시간 자체도 거의 40% 정도가 단축되었다. 그래서 이 결과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자 평가를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2번이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학생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피드백도 단순하게 맞춤법 띄어쓰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글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중심의 피드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단순할 것 같지만 이제 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과정에서 작성한 글을 이제 잘 지참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트 내에 저장이 되고, 학생들이 이걸 따로 지면의 종이로 챙기지 않아야 되는 용이함에 대해서도 많은 편리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시 샘플에도 조금 이 개발 과정에 많은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네, 좋은 예시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어서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다음 글쓰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등등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교육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 구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동안의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이 이제 전담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 수행되어 온 글쓰기 교육의 체계를 축소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써와서 교육 현장과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어떤 괴리가 좀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다음 교수자의 피드백 부담이 경감된다. 그래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쓰기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지속적인 글쓰기 활동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래에 조금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새로 생겨서 이제 사실상 아주 단독적으로 글쓰기 교육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LMS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퀴즈 메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문단의 개념, 단락의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문장을 구성해 놓고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아본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글의 통일성에 대한 훈련들을 이론으로 습득하기보다는 퀴즈의 방식으로 제공을 하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서 이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전문대학의 지금 학생 구성을 보면 이제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의 음성 출력 기능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쓰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선 발표에서는 글쓰기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 김은송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은송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이신 이보경 원장님의 폐회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배 교수님이 저희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안정희 교수님과 김은송 교수님이 실제로 교과목의 몇 개 차시에 대해서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연배 교수님이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한 건 오래됐지만 저희 그 교기원의 사업으로 한 건 2021년부터인데요. 그동안에는 일반 대학교의 정규 학기 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들을 대상으로 한 10여 개 대학이 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또 디벨롭하는 데 참여해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렇게 사업을 좀 확대한 이유는 전문대에 보다 더 글쓰기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교과목뿐만 아니라 비교과 혹은 교과목에서 일부 글쓰기와 관련된 어떤 수업을 지원할 때까지 이 시스템이 확장될 수 있고 또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안에 그 신청서를 교기원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그 해당 대학에 이 시스템을 개방을 하고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사용해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다시 작성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갈 길은 멀고 저희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사실 아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대학에서도 글쓰기 교육이 좀 내실화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랫동안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설명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